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소개팅에서 만났던 그녀는 나의 스토어였다. 얼마 전 소개팅에서 만난 그녀는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나와 취향이 상당수 같아 이야기를 나눌수록 호감이 생겼다. 그녀 역시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어 소개팅을 마치고 그녀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집 앞에서 헤어지면서 다음 약속을 위해 전화번호를 물었다. 오랜만에 두근두근 심장이 뛰었다. 다행히도 그녀는 흔쾌히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내 번호도 지금 알려줄게 하며 그녀의 전화번호로 건 순간 내 휴대폰에 나타난 이름은 스토커였다. 6개월 전 매일 밤마다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었다. 전화는 언제나 침묵이나 울음으로 일관했었고 거듭되는 전화에 지친 나는 당시 번호를 스토커라는 이름으로 등록하고 작심 거부했었다. 지금 분명 그녀에게 건 번호는 그 번호였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혹시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역시 마음에 걸려 더 이상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놀이터의 여자아이. 내가 대학생일 때의 일입니다. 학교에서 돌아가는 길에 담배를 사려고 갑 한 대에 다가가 발을 멈췄을 때였습니다.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곁에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안녕이라고 대답해줬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뭐긴 담배를 사려고 하잖아. 묘한 질문을 해오는 그 아이에게 나는 무심결에 쌀쌀 맞은 태도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갑을 꺼내 담배를 살 때까지 그 여자아이는 좋은 날씨네요. 라고 같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는 별 신경 쓰지 않고 적당히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그 아이는 어머니가 부르고 계세요. 같이 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나의 손을 잡아 당겼습니다. 나는 거기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에게 볼 일이 있다고. 나는 어떻게든 피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아이는 내 쪽은 보지도 않고 부르고 계세요. 라고 계속 말하며 나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나는 그 집념에 지쳐서 질질 끌리듯 여자아이의 뒤에 붙어 따라갔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곤란한 일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5분쯤 따라가니 조금 큰 놀이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네와 정글짐, 등나무가 기둥을 휘감고 있는 벤치가 보입니다. 황혼이 가까운 탓인지 놀이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자아이는 벤치 쪽으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공원의 벤치는 천장과 양옆에 등나무가 잔뜩 휘감겨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엄마, 데리고 왔어요. 라고 등나무 안쪽 벤치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는 등나무에 가려 안쪽의 벤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에 누가 있는지 보고 싶었지만 내 손을 꽉 쥐고 있는 여자아이의 손을 부리치기 미안해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하고 벤치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별날 것 없는 보통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내 온몸에는 소름이 끼치며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시라도 바삐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어졌습니다. 그때 아이가 나 놀고 올게 라고 갑자기 말하고 벤치 반대쪽에 있는 정글짐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퍼뜩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또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별다를 것이 없는 목소리는 이번에는 소름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기분 탓이었나?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등나무 안쪽 벤치가 보이는 곳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뛰어들면서 확 벤치 쪽을 돌아왔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 정도 오는 머리카락에 30살이 약간 넘어 보이는 여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그녀는 조금 망설이면서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야, 평범한 사람이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갑자기 부끄러워져서 나는 아니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라고 머리를 긁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아이의 어머니와 가볍게 잡담을 나눴습니다. 날씨가 어떻다든지 요즘 학교는 어떻다든지 별다를 것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여자아이의 어머니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다른 이와 다를 것 없이 평범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벤치의 바로 옆 내 등 뒤에 있는 정글짐에서 놀고 있습니다. 슬슬 애도 저물고 있었습니다. 공원은 오렌지색에 물듭니다. 그때 나는 문득 원래의 목적을 떠올렸습니다. 왜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데 어째서 저를 부르신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치eng 라고 대단히 큰 목소리로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외쳤습니다. 아마 그 여자아이의 이름 같았습니다. 나는 황급히 등 뒤에 정글짐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러자 눈앞에서 무엇인가가 떨어지고 둔탁한 충격음과 무엇인가 부서지는 소리가 발 밑에서 났습니다. 천천히 발 밑으로 시선을 돌리자 그 여자아이, 치에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기묘하게 몸을 비틀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은 엎드려 있는데 얼굴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크게 뜬 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렌지색의 지면에 붉은 피가 천천히 퍼져나가는 것을 나는 아연실색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찰, 앰뷸런스, 전화. 여러 단어가 머릿속을 어지럽게 날아다녔지만 정작 몸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여자아이가 움찔하고 움직이고 무슨 말을 중얼댔습니다. 아직 살아있다. 나는 바로 달려들어 여자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들으려 했습니다. 엄마, 어머니를 찾는 것일까? 나는 벤치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아이 어머니의 모습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처음에 비명을 지른 후에 어머니는 이쪽으로 달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간 것일까? 가지마. 다시 여자아이가 중얼댔으므로 나는 그쪽을 향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가 도와줄 사람을 찾으러 갔어. 라고 말하며 여자아이를 달래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헛된 위로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해도 아이의 목은 이미 꺾여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곳에 없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분노를 느꼈습니다. 엄마가 부르고 여자아이는 아직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부르고 있다고? 나는 문득 위로 시선을 돌려 정글짐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탁한 눈, 잔뜩 때무는 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은 이미 죽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비뚤어진 턱이 구물거리며 움직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그 다음 일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아마 그때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한밤중에 놀이터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정글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허물어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편의점 알바. 여느 때처럼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밖에 나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거스름돈 깜빡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는데 거스름돈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사려고 했던 게 없어서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왔었기 때문이다. 혹시 착각한 게 아니냐고 설명하려고 하자 아르바이트생은 강제로 편의점 내 사무실로 데려갔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윽고 아르바이트생은 사정을 설명했다. 사무실에서 CCTV를 보는데 내가 매장을 돌아다닐 때 뒤에서 여자, 유령이 손짓하는 게 보였다고 한다. 여자는 계속 손짓을 하며 내 뒤로 접근했고 매장을 나가려고 할 때 나를 붙잡으려고 했던 모양이다. 뭔가 큰일이라고 생각되어 아르바이트생은 나를 불렀던 것이었다. 쉽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서 내내거리며 적당히 넘겼지만 아르바이트생에게 이야기 듣는 동안 사무실 모니터에 누군가를 원망하며 CCTV를 바라보는 여자 얼굴이 보인 건 절대 말할 수 없었다. 네 번째 이야기, 홍콩의 중원절. 몇 년 전에 홍콩에 놀러가서 겪은 일입니다. 홍콩에는 중원절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그날은 음기가 강해서 귀신이 거리를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홍콩 사람들은 거리에 돌아다니는 귀신들을 위해서 향을 피우거나 제사 음식을 장만하고 치전이라고 불리는 종이돈을 태우면서 귀신들을 달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거리로 유명한 홍콩도 그날만큼은 다들 일찍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날 저와 친구는 밤 10시 반쯤에 친구의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미드 레벨이라는 곳을 지나고 있는데 공중 화장실 앞에서 어떤 여자분이 배를 움켜잡고 택시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차도 없는 거리에서 그냥 지나치기 어려워 차를 세우고 그녀를 태웠습니다. 그녀의 배는 만삭인 것처럼 불러 있었고 심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저희는 근처 병원으로 차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녀가 조금이나마 편한 자세를 취하게 하려고 뒷자리에 눕혔고 한참 달리는데 갑자기 승용차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너무 당황해서 곧바로 차를 돌려 혹시 길에 쓰러져 있지는 않을지
온기를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고 계속 되돌아가 저희는 어느새 그녀를 처음 보았던 공중 화장실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놀라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공중 화장실 앞에서는 아까 그 임산부가 배를 움켜잡고 택시를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저희를 쳐다볼까봐 곧바로 길을 돌렸습니다. 너무 생생한 경험이라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중원절에 일어난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5번째 이야기. 교무실. 초등학교 때의 일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학교에 가서 수업을 시작할 즈음이 되자 열이 갑자기 나면서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감기인가 싶었지만 점심 급식을 정말 좋아했던 나는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점심으로 나온 카레를 먹고 나서 상태가 더욱 나빠졌다. 이제 한계다 싶어졌기 때문에 흐느적거리며 양호실로 향했다. 열이 나서 어지러웠던 탓인지 나는 어째서인지 양호실이 아닌 교무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자리에 모두 앉아 계셨던 평소와는 다르게 안에는 한 분의 선생님만 계셨다. 사회 선생님이 혼자 자리에 앉아서 나를 이상하다는 듯 보고 계셨다. 나는 어라? 점심시간인데 회의라도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해서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양호실이 아니라 교무실에 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교무실 문을 닫고 양호실로 향했다. 양호 선생님께서는 조퇴하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셨지만 잠깐 쉴게요 라고 말하고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곧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괜찮냐고 물어보셨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가 양호실에 있는 걸 알고 계신 건가요? 라고 엉겁결에 말했는데 선생님의 대답이 의외였다. 너 금방 전에 교무실에 왔다가 비틀비틀하면서 나갔잖니.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서 비로소 이상한 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내게는 사회 선생님 한 분만 계신 것으로 보였던 교실에 실제로는 선생님들도 모두 계셨고 내 모습도 모두 보셨다는 것이었다. 그때는 단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3일 뒤 사회 선생님이 돌아가셨다. 자살로 집에서 목을 매서 죽었다고 한다. 그때는 정말로 놀랐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자살 일주일 전부터 무단 결근을 하고 계셔서 3일 전 내가 교무실에서 봤을 때도 사실은 학교에 나오지도 않았다고 한다. 도대체 그때 내가 봤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6번째 이야기, 수련회. 고등학교 때 교회 수련회 때 산속 기도원을 갔습니다. 당시 다니던 교회가 통성기도 같은 거 하고 밤새면서 기도하는 그런 보수적인 교회였죠. 저녁 예배 마치고 산속으로 기도하러 갔는데 산속 깊은 곳에 벽돌집 모양만 만들어 놓은 기도실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10명 정도 옷 모양으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제 옆에 후배 여자애가 있었어요. 기도가 시작되자 전등을 껐고 산속이라 아무것도 안 보였죠. 바로 옆에 누군지 얼굴도 안 보이는 어둠. 한 30분 지났을까 제 왼쪽에 저와 손을 잡고 있던 여자 후배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기도에 집중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꽉 움켜쥐는 거예요. 근데 박력이 여자 중학생 수준이 아니라 무슨 성인 남자가 있는 힘껏 쥐듯 힘이 엄청났죠. 저는 아아 하면서 아파했는데 다들 기도에 집중하느라 모르더라고요. 너무 손이 아팠어요. 손이 으스러질 것 같이 아파서 뿌리치려고 하는데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전 계속 눈을 감고 있었지만 눈을 떠도 아무기라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제 얼굴에 온기가 느껴지더니 흑흑 하고 웃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약간 허스키한 남자 목소리였어요. 소름이 쫙 돌아서 눈을 뜨고 제 후배 쪽인 왼쪽을 돌아봤는데 어떤 더벅머리를 한 주름이 많은 남자 얼굴이 제 얼굴 바로 앞에 있고 나를 보고 흐흐하고 웃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래서 소리 지르면서 손을 뿌리치려고 발버둥을 쳐도 손이 뺄 수도 없고 도와달라는 소리도 안 나오고 꺽꺽하고 몸이 기절 직전으로 뒤로 넘어가곤 일도 아니었어요. 그때 근데 그 남자가 제 손을 놓고 일어서면서 기도하는 우리 무리를 보면서 그러더군요. 지랄들 하네. 그 말을 하고 희미했던 그 남자 형상도 없어지고 다시 어둠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기도가 끝나고 불이 켜지고 저는 거의 실신 직전이고 제 옆에 있었던 여자 후배에게 물어보니 오빠 기도 시작하자마자 내 손 놓고 밖에 나갔어. 근데 기도 끝나고 보니까 내 옆에 있던데. 전 나간 기억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소름 돋았던 무서운 기억입니다. 7번째 이야기, 의자 밑의 여자.
새로 옮긴 회사에서 막 일이 손에 익어갈 무렵의 일입니다. 그때 나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다음 날까지 마감인 서류 작업 때문에 잔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사장님도 함께 남아 작업을 도와주셨지만 그날은 다른 볼 일로 먼저 돌아가셔서 사무실에는 나만 있었습니다. 작업을 한참 하는데 남자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일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바쁘다고 답장을 하고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시간은 그리 늦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슬슬 일이 마무리되어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에서 콩콩 하는 소리가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지만 피곤해서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커피 자판기는 사무실 밖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문 쪽으로 다가가니 이번에는 훨씬 큰 소리로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실 안에 있는 CCTV 모니터에는 문 바깥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나는 어쩔 수 없이 책상으로 돌아와 급히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전이라도 일어난 것 같이 불이 꺼졌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워져서 빨리 도망치자고 생각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책상 밑에서 웬 여자가 내 양쪽 발목을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용 책상 밑에 의자가 들어가는 곳에서 그 여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다보며 내 발목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큰 두려움에 그만 기절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을 마구 두드리는 소리와 익숙한 목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남자친구가 와 있었습니다. 전화 기록이 남아있는데 내가 전화를 통받지 않아 걱정하며 달려왔다고 합니다. 의자 밑에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